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30대 후반 초등학생 딸아이의 엄마이자 혼자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워킹맘이기도 합니다. 이혼 후 친정 근처에서 작은 베이커리 겸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의 이혼 스토리입니다. 구질구질함도 있었고 분노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그 끝은 사이다였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며 가족과 사랑보다 돈을 더 중시했던 쓰레기 같은 전남편 놈과의 이혼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혼한 지는 딱 2년째 접어들고 있네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고 아이와 막막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물론 홀가분한 마음이 더 컸지만요. 하지만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여자가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일이 녹록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제 사연을 듣고 싱글맘 분들이나 혹은 이혼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왜냐하면 이혼을 할 경우 흔히 서로 감정적인 부분에 치우쳐 똑똑하지 않게 내 것을 손해보는 경우가 많다는 걸 제가 꽤나 많이 봐왔거든요. 하지만 기왕에 이혼을 결심했다면 진흙탕 싸움을 하더라도 아주 야무지고 똑똑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나 혼자 몸이 아니라 책임져야 할 아이도 있다면 더 그래야 하죠. 이혼의 아픔이야 시간이 해결해주지만 돈이 없이 준비 안 된 이혼에는 고통이 계속 따를 뿐이라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한 건 자그마치 10년의 시간입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사랑만으로 살아온 시간은 아니었어요. 아이가 있었으니 어쩌면 부부지간 사랑보다는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 더 컸다고 볼 수 있죠. 결혼할 때만 해도 분명 서로 좋아해서 한 건데 왜 살면서 다 잊혔는지 모르겠어요. 결혼 전 연애할 때의 설렘과 추억을 떠올리면서 살기에는 저희 시집살이가 너무 고되었고 남편과의 관계도 그리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 사람과 좋았던 때도 있었는데 아이 낳고 사는 동안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건지. 부부가 이혼했을 때 양쪽 말을 들어봐야 한다고는 하지만 부부 사이 파탄 난 건 저보다는 남편이 원인 제공자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 결혼할 때요. 저보다 남편이 저를 더 많이 좋아했고 결혼 안 해주면 죽는다는 소리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자기 형이 하는 회사에서 형이 하는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김 실장님이라는 직함으로 불렸고 저는 남편을 소개로 만났어요. 저에게 남편 소개해 준 사람이 남편 형의 부인, 그러니까 저에게는 형님이 되신 거죠. 저랑 같은 제빵학원에 다니다가 아마 저를 눈여겨보셨나 봅니다. 자기 시동생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갔는데 그게 제 인생을 이렇게나 바꿔놓을 일이 되었네요. 하지만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친정 부모님은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친정엄마는 대놓고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저를 말리셨습니다. 운주야, 너 그놈이랑 꼭 결혼해야겠니? 아유, 엄마는 그냥 너 30 넘어서 결혼해도 되니까 그놈이랑은 안 했으면 좋겠다만. 엄마, 그놈이라니. 그래도 인사 와서 엄마랑 아빠한테 얼마나 잘하려고 한 사람인데 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죽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 엄마도 봤잖아. 게다가 집도 못 사는 편이 아니래. 결혼할 때 집도 전세지만 해주신다는데? 나보다 훨씬 나은 조건 아니야? 결혼할 때 조건도 중요하다만 일단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니? 사람 됨됨이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결혼해서 마누라 말 잘 듣고 아껴주고 산다면 엄마는 그보다 더한 건 안 바래. 근데 먼저 번에 와서 하는 거 보니까 잘하긴 한다만 은연중에 자꾸 여자한테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니 문제지. 결혼해서 너 집에 들어앉힌다는 말도 엄마는 그다지 반갑지 않아. 너 지금 아직 30도 안 된 나이에다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 때니. 근데
예비 장인 장모 앞에서 하는 말 좀 봐. 결혼하면 여자는 무조건 집에서 남편 내조하고 애 보게 한다잖아. 엄마도 참. 그럼 나는 편하게 살고 좋은 거 아니야? 다른 친구들은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살림만 하면서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하더라. 그렇게 해주겠다는데 나야 좋지. 아이고, 모르는 소리. 너 엄마가 왜 이 나이 때까지 힘들어도 부동산 일 손에서 안 놓는 줄 알아? 여자도 돈을 벌어야 남편한테고 시댁한테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야. 남편이 벌어오는 돈에만 의지해서 받아쓰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눈치 보는 날이 온다. 결혼해도 같이 사회생활하면서 여자 인정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지. 저는 그때 너무 어려서 엄마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왜 엄마는 결혼해서 마누라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는 사람이랑 결혼을 말리나 속으로 오히려 원망했어요. 이때만 생각하면 저는 엄마에게 할 말이 하나도 없네요. 결과적으로 친정엄마의 말이 다 맞았거든요. 그 당시 저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지만 나름 꿈이 있었습니다. 월급만 받으면서 청춘을 흘려보낼 게 아니라 제빵을 열심히 배워서 자격증도 따고 나중에 조그만 가게를 하나 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회사 일 다니면서도 제빵학원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결혼보다는 제 꿈이 먼저였는데 거기에 남편이라는 변수가 끼어든 거죠. 아무튼 이런 이유로 친정부모님은 우리 남편을 결혼 전부터 저의 짝으로 모자라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사실 저도 그리 잘난 건 없는데 딸 가진 부모님 입장에서 그냥 아쉬운 마음에 더 반대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댁은 나름 먹고 살 만한 집안이었어요. 시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주버님이 물려받아 하신다고 했고 포천에서 큰 공장과 사무실을 같이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은 거기서 아주버님을 도와 공장장 역할을 한다고 했고요. 한마디로 가족이 같이 운영하는 사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 결혼할 때 이미 돌아가셨고 시댁에서 집안의 기둥이라고 할 만한 분은 시아주버님이었습니다. 형님은 자기가 저를 시동생에게 소개해주고 결혼이 성사된 걸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무난한 집안에 수더분한 저 같은 사람이 며느리로 들어와서 좋다는 말도 시어머니가 하셨어요. 나는 우리 둘째 놈이 결혼 못할까봐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몰라. 그래도 마누라 복은 있나 보다. 우리 큰 며느리 덕에 좋은 며느리 들어온 거 보면. 우리 친정 부모님은 두 분 다 공직에서 퇴직하셨기 때문에 아주 부자는 아니지만 두 분 노후 걱정 없으셨고 결혼할 때도 남들 하는 만큼 다 해주셨습니다. 시댁에서는 굳이 저를 반대할 이유가 없었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결혼할 때만 해도 시아주버님 내외가 집안의 든든한 어른이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만 보니 우리 남편이 조금 세상 물정 모르고 머리가 꽃받친 경향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어디 가면 뒤통수 맞고 다니기 딱 좋은 스타일인데 왜 아주버님이 물려받은 아버지 회사에서 남편에게 일을 시키는지 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디 남의 밑에서 일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사업한다고 설치다가 망해먹기 딱 좋은 전형적인 스타일이거든요. 아직도 기억나는 건요. 제가 우리 친정엄마 가슴에는 대못을 받고 결혼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남편은 나중에 이혼할 때 돼서야 우리 친정에서 자기를 별로 안 좋아했다는 걸 알았지만 결혼 하루 전날까지도 엄마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얘, 네가 싫다고 하면 오늘이라도 결혼 엎을 수 있어. 결혼 전에는 뭐든 괜찮아. 어쩔래? 그만둘래? 엄마, 내일 결혼식 하는 딸한테 지금 그런 말 하기야? 그냥 잘 살라는 말이나 해주지. 걱정 마, 엄마. 나 엄마 속상한 일 없게 잘 살게. 시댁에서 전세도 마련해 주셨고 우리 결혼할 때 큰 문제 없었잖아. 원래 결혼해서 문제되려면 결혼 전부터 난리법석이어야 하는 거잖아. 나는 그런 일 없었잖아. 김서방도 잘할 거야. 시어머니도 그렇고 아주버님이랑 형님 다들 얼마나 나한테 잘해주시는데.
결혼해서도 쭉 그래야 할 텐데. 엄마 걱정이 현실되는 일만 없었으면 좋겠다. 저는 결혼 전날 딸에게 지금이라도 상관없다. 너만 괜찮으면 엄마가 수습해 줄 테니 파혼해도 좋다고 말하는 친정엄마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결혼해서 우리 친정엄마가 해안이 있는 분이었다는 걸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 엄마에게 왜 나를 그때 더 떠말리지 않았냐는 말까지 할 정도가 되었죠. 이미 아이까지 낳고 참을 대로 참고 속이 곪을 대로 곪아버리는 상태가 되니 더 이상은 친정 부모님에게도 숨기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결혼할 때만 해도 엄마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잘 살 거라고 호언장담을 한 저였지만 결혼이란 건 막상 꽃길이 아니더라고요. 결혼 전에 내가 본 것이 다가 아니었구나 하고 세게 현타를 맞게 되는 순간이 결혼하자마자 계속해서 쓰나미처럼 몰려오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실제 시댁의 상황이 다른 부분이 꽤나 많았습니다. 하필 아기는 허니문 베이비로 생겨가지고서는 결혼해서 혼인신고를 미룰 수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생긴 탓에 저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 다니던 회사는 결혼해서 임신하면 육아휴직이 그리 쉽지 않은 곳이었어요. 다른 직원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대체 인력을 쓰게 하고 나는 자리 보전 없이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빨리 내 집 마련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해서 지내다 보니 제가 짐작하고 있던 상황과 너무나 다른 세상이 펼쳐지더라고요. 왜 엄마가 결혼은 현실이라고 했는지, 결혼하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라는 말을 왜 했는지 알겠더군요. 일단 돈 문제가 바로 생겨서 남편과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돈 관리는 제가 하기로 약속했는데 남편은 저에게 경제권을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도 돈 관리를 여자가 하면 안 된다고 기선제압을 하려 들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아주버님 회사가 잘 굴러가서 남편도 월급이 꽤나 많이 받는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버님에게 듣기로는 한 달에 월급 500만 원은 기본에 성과급 나가는 달은 더 줄 때도 있다고 했어요. 저도 일할 때였으니 그때 열심히 바짝 돈을 모으고 싶었습니다. 저는 알뜰히 저축하면서 남편이 벌어오는 돈을 허투루 쓰지 않을 자신이 있었는데 남편은 저를 믿지 못하더라고요. 가만 보니 남편은 여자가 집안에서 재정관리 한다는 자체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이미 얘기했잖아. 우리 결혼하고 나서 돈 관리는 내가 하기로. 어머니도 당신한테는 돈 관리 맡기지 말라고 하셨어. 그냥 월급 맡기면 내가 용돈 줄게. 그래야 돈도 모으는 거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무슨 돈을 모아? 우리가 뭐 돈이 궁해? 우리 엄마가 전세도 이미 얻어주셨잖아. 그럼 된 거지. 상황 봐서 천천히 돈 모아 집 사면 되는 건데 결혼하자마자 남자 직업을 틀어주려고 하냐? 나는 내 월급 전부 여자한테 주고 술 한 번 먹을 때도 눈치 보기 싫어. 그리고 돈 관리는 원래 돈 많이 버는 쪽에 하는 거야. 무조건 여자가 경제권 가지는 법이라도 있어? 암튼 나는 당장 버는 돈 다 못 줘. 그럼 각자 버는 돈 알아서 관리하자는 거야? 나는 당신이 정확히 얼마 버는지도 몰라. 부부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게 경제적인 신뢰야.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틀어지면 우리가 잘 살겠니? 걱정하지 마. 내가 나 버는 돈을 열심히 재테크해서 꼭 목돈 만들어 놓을 테니까. 적어도 당신 출산하고 나서 이사 갈 정도로는 모아놓을 자신 있다니까 그러네? 아무튼 지금 당장은 난 당신 못 믿어. 내가 당신보다 돈 많이 불려서 나중에 아무 소리 못하게 할 거니까 두고 봐. 저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며 경제권을 저에게 줄 수 없다고 했어요. 문제는 제가 남편놈의 똥꼬집을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연유로 우리 부부는 결혼해서 첫 아이 낳을 때까지 돈을 제대로 모으지 못했습니다. 남편이요? 저에게 큰 소리 뻥뻥 쳤죠. 재정관리 자기가 하는 대신 2년 안에 목돈 모은다면서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뭔지 아세요? 남편 놈이 제가 제왕절개하고 병원에 누워있는 와중에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여보, 나 돈이 없어. 당신 병원비랑 조리원비 거의 돈 1,000만 원 들겠다던데. 나 돈이 없는데 어째? 카드 긁으면 한도 초과할 거고 아마 다음 달에 메꾸려면 이 돈으로는 택도 없을 텐데 어쩌냐. 당신이 장모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될까? 돈이 없다니? 당신 나한테 경제권 안 주는 대신 열심히 모으겠다고 큰 소리 쳤잖아. 근데 갑자기 돈이 없다는 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미안해 여보. 그동안 내가 뭘 어쨌는지 도대체가 돈이 안 모이더라. 그렇잖아. 돈 모으고 생활비 관리하는 일이 생각처럼 잘 안 되더라. 당장 당신 병원비 결제하면 다음 달에 펑크 날 것 같은데 비상금 좀 없을까? 아니면 장모님한테 살짝 당신이 부탁해봐. 딸이 애 낳았는데 병원비 정도는 해주시겠지. 뭐? 애 낳고 누워있는 사람한테 당신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돈이 없다니! 왜 돈이 없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집에 가면 이제 돈 관리는 당신이 하지 마. 손 떼! 알겠어? 그때 남편에게 실망도 많이 했고 누워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1년 동안 제가 배불러 오는 와중에도 직장 생활하면서 벌어다 준 돈이 없다고 하니 의아했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남편이 그때 주식이랑 코인을 해가면서 일확천금을 꿈꿨더라고요. 저는 주변에 그런 걸로 돈 벌었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이 낳고 제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경제권은 제가 가져오는 것으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결혼 전에 잘한 일은 그거 하나 같아요. 그나마 제가 돈 관리하면서 전세 탈출하고 악자까지 재테크해가며 돈을 모아 없는 재산을 조금씩 불려나갔으니까요. 그러지 않았다면 저 아마 이혼할 때 남편과 나눠 가질 재산도 없었을 겁니다. 남편과의 문제도 경제적인 것 외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시댁과의 문제도 많았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와의 관계, 그리고 아주버님과 남편과의 관계가 제가 알던 것과 많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저는 형님이 결혼 전에 시어머니에 대한 안 좋은 소리를 한 번도 해주신 일이 없었어요. 사이가 좋다거나 어머니 칭찬도 듣지 못했지만 아들들에게 집착이 그렇게나 많은 분이실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장남인 아주버님은 아주 냉정한 스타일이라 그런지 상대적으로 편한 우리 남편에게 어머니는 연락도 더 많이 하시고 기대시는 듯 했어요. 저는 남편이 차남이라 혼자 계신 시어머니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이 덜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전혀 반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툭하면 둘째 아들인 남편과 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셨어요. 웃긴 건 집안 대소사를 챙기는 일도 저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보통은 어머니가 큰 며느리 통해서 집안일을 챙기시는데 어머니는 형님은 애들 챙기고 아주버님 내조에 친정 식구 건세까지 하느라 힘들 거라면서 저에게 온갖 부담을 다 지우셨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시아주버님을 집안의 기둥이라 생각하시고 어머니는 큰아들을 어려워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꼼짝 못하시는 이유는 사실 돈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잖아요. 부모도 자식에게 줄 재산은 죽을 때까지 다 퍼주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요. 아마 시어머니가 돈이 있었다면 아들들에게 큰 소리 꽤나 쳤을 겁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생활비를 받아서 쓰시는 형편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식들에게 한번 큰 소리를 못 치셨습니다. 특히 며느리인 형님에게도 어쩐 일인지 뭐라고 싫은 소리 한번 한 적이 없으세요. 결혼 전 일을 잘 모르는 저의 눈에는 그냥 어머니가 형님 눈치를 본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집도 아주버님이 대출이자를 내준다는 말을 언뜻 들었어요. 그때는 제가 혼자 생각하기로 명의가 아주버님 건가 보다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은 어머니 명의 담보대출을 풀로 받아서 아주버님 사업자금을 융통해 줬더라고요. 아마 남편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모든 가족의 생계가 아주버님에게 달려있다 보니 어쩔 수 없었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관여한 일도 아니었고요.
게다가 아주버님은 우리 남편과 그다지 우애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주버님은 우리 남편을 회사에서 일하게 하면서도 모든 걸 알려줄 만큼 믿지 않았어요. 남편은 자기를 믿지 않는 형에게 나름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가 받는 월급이나 회사 내에서의 자기 처우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늘 저에게 자랑하듯 본인이 형 회사를 맡아서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개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형은 도대체 회사 굴러가는 얘기를 왜 나한테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 월급도 어느 날은 많이 줬다가 어느 달에는 힘들다고 적게 주고. 나한테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아주버님도 이유가 있겠지. 혹시 회사가 어려운 건 아닌지 당신이 물어보지 그래? 사실 월급이 오락가락 한다는 건 저도 걱정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버님에게 진지하게 회사 굴러가는 얘기를 물어보라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골치 아픈 건 딱 싫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됐어. 형이 회사 맡아서 운영하고 있으면 알아서 하는 거지. 아휴, 내가 만약에 회사 사장이면 형처럼은 안 하겠다. 암튼 형은 내가 이러쿵저러쿵 참견하는 거 싫어하니까 물어보기도 싫어. 그런 식으로 하면서 무슨 회사 돌아가는 일을 안 알려준다고 불평을 해. 당신도 일을 배우려면 속사정을 좀 알려고 해야지. 아주버님 회사 작년 결산 내역 봤어? 매출이 얼만지 부채가 얼만지 재무제표 보면서 파악은 하고 있는 거야? 이걸 귀찮아하면 당신은 월급 받을 자격 없는 거야. 제가 답답해서 한 소리 해도 남편은 마냥 한량 같은 소리만 했습니다. 저 인간은 절대 자기 사업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남편이 아주버님 회사에 다니면서 사람 구실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살면서 남편이 저렇게 잘난 척을 하지만 아이 낳고 괜히 직장을 그만뒀다 생각할 정도로 경제적인 센스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돈이 모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이 낳고 저에게 돈 없다고 고백한 뒤로는 제가 돈 관리하면서 또박또박 받아오는 월급으로 결혼 6년 만에 전세 타출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이가 학교 간 뒤부터는 도저히 외벌이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자리 알아보고 재취업해서 아이 학원비도 대고 남편이 생활비 적게 줄 때는 충당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의 노고를 별로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어서 저도 서운한 적이 많았어요. 제가 돈 관리하면서 재산이 조금씩 늘어나니 남편은 저 몰래 딴짓도 많이 했습니다. 주식도 했고 코인도 기본이고요. 그것만 했으면 다행이게요. 남편과 사는 동안 저도 이혼하자는 말이 목구멍까지 넘어온 적 많아요. 그래도 저를 배신하는 일은 없으니 참은 건데 딱 한 번 선을 넘은 일도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주머니에 돈이 여유로우면 여자 문제로 속을 썩이는 게 국룰인가 봐요. 회사에 경력직으로 들어온 30살짜리 새파랗게 어린 여직원을 꼬시며 썸 타고 바람까지 피울 뻔한 일을 제가 초장에 잡아서 아주 아작을 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랑 아주버님에게 다 까발리고 이혼하겠다고 난리쳤더니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평생 저한테 머슴처럼 잘하고 살겠다고 하길래 한 번은 눈 감고 넘어가 주겠다고 용서해 준 일이 있었어요. 끝까지 가지만 않았다 뿐이지 가정을 두고 여자에게 치근덕대며 어떻게 해보려는 짓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바람 아닌가요? 주변에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서 사귀면서 나름 인고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래도 믿을 건 남편보다 통장 잔고더라고요. 빠듯한 와중에도 저는 부동산 하시는 엄마 조언을 얻어가며 월세 받는 오피스텔도 마련했고 또 전세 끼고 마련한 작은 평수 아파트가 호재로 인해 많이 올라 꽤나 재미를 봤어요. 결혼 10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 정도 재산 일구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미덥지 않은 남편 놈이지만 이렇게 사는 게 결혼 생활인가 싶어 힘든 일이 있어도 친정 부모님께는 입도 뻥끗하지 않고 살아온 세월이 거진 1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게 큰 우환이 시댁에 닥치고 말았습니다. 하필이면 그 무렵에 시아주버님이 큰 사고를 당하신 겁니다. 교통사고였는데 아마 출장길에 졸음운전을 했던 걸로 짐작합니다. 한밤중에 남편이 형님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놀라더라고요. 형이요? 지금 바로 집사람이랑 갈게요. 어디 병원인데요? 여보, 무슨 일인데 그래? 이 시간에 형님이 왜 전화하셨대? 이럴 때가 아니야, 여보. 빨리 옷 입어. 우리 지금 병원 가야 해. 형이 오늘 사고가 났대. 남편은 전화를 끊더니 저에게 빨리 옷을 입고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너무 놀랐죠. 가면서 들어보니 이미 형님이 돌아가신 상태로 병원에 실려온 것 같더라고요. 아주버님이 그리 됐다는데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랑 오간 정이 없어도 당연히 가슴이 철렁했죠. 우리 집에서 아주버님의 존재라는 게 사실 엄청 크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렇게 벼랑간 사고로 사람이 비명행사한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형님은 물론 시어머니도 실신 직전이었고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큰 조카는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아주버님은 돌아가셨고 남편이 확인을 하고 나서 급하게 장례를 치렀어요. 사람 인생이 참 허망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뒷수습은 남편이 해야 했습니다. 갑자기 본인의 책임이 되는 일이 많아져서 정신이 없어 보이더군요. 저도 도와주려 했는데 사실 며느리인 제가 아주버님의 재산 문제를 관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형님 위로하는 일밖에는 딱히 할 게 없었습니다. 장례 치르는 비용이랑 형님이 유품 정리하실 때 도움 주는 게 고작이었죠. 문제는 아주버님이 운영하던 회사였습니다. 공장 직원들이랑 사무실 직원들만 20명이 넘었는데 다들 걱정이 많았어요. 벌써 아주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대금 결제 문제도 생기는지 남편이 바빠 보였거든요. 아주버님 회사가 규모가 아주 큰 회사는 아닌데다 가뜩이나 제조업이 중국 싼 물가에 밀리는 상황이라 예전보다 거래도 많이 줄어서 회사가 어렵다는 소리도 심심찮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대안이 남편이 회사를 물려받아 경영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남편이 그리 미덥지 않았는데 다른 대안이 없었죠. 어머니 뜻도 있었고요. 시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을 아주버님이 물려받았으니 아주버님이 돌아가신 상황에서는 남편이 물려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주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2달 상간에 남편은 졸지에 회사 대표가 되었어요. 만약 제가 남편이었다면요. 저는 잠도 못 자고 업무 파악하고 회사 일을 배우려고 했을 것 같아요. 말이 좋아 대표지. 줄줄이 딸린 직원들 밥줄을 생각하면 너무 부담이 되는 자리 아닌가요? 그런데 남편은 형님이 돌아가시고 자기가 채운 자리를 더 잘할 생각을 하기보다는 대표놀이가 재미있어 보였습니다. 자기가 회사 사장이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황홀하고 즐거운지 일을 배우기보다는 기존에 하던 대로 하라며 직원들을 믿겠다고 서류 검토는 제대로 하지도 않더라고요. 재정도 모르고 회사 재무제표도 볼 줄 모르는 사람이 대체 뭘 하겠습니까? 당장 직원들이 가지고 오는 서류 사인만 하면 자기 일은 끝인 줄 알더라고요. 그런데 이 인간이 진짜 배가 불렀는지 회사 대표로 등기를 하자마자 아주 거들먹거리는 모습이 못 봐주겠더라고요. 제일 먼저 한 짓이 아주 기가 찼습니다. 글쎄, 법인차를 벤츠로 바꾸더군요. 회사 사장이 그 정도는 타고 다녀야 한다면서요. 당신 그런 식으로 회사 돈 함부로 쓰다가 나중에 어쩌려고 그래. 정신 차려. 당신 회사 사장 그냥 앉아있는 자리 아니야. 그리고 회사 어렵다는 소리를 내가 직원 통해서 들었단 말이야. 재정 상황은 다 파악하고 있는 거야? 직원 말로는 월급 2달 밀리기도 했다던데. 이런 상황에 차를 뽑아? 당신 같은 사장이면 나는 바로 사표 내고 나갈 것 같다.
보다 못해 한마디 하면 남편은 예전에는 찍소리 못하던 사람이 저에게 마구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이 뭘 한다 그래? 남자가 하는 일 뭘 한다고 건방지게 조언이야? 모르면 가만히 있어. 내가 아주 잘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제 눈에도 미덥지 않는데 남들 눈에는 오죽할까 싶어 저라도 바른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싫은 소리는 했지만 그런 말을 한 이유는 그래도 남편이 아주버님이 하던 회사 대표 역할을 잘해주길 바라서였어요. 하지만 이 인간은 끝내 저의 충고를 듣기 싫었나 봅니다. 갑자기 저에게 이혼을 하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다툼 끝에 나온 말이긴 합니다만 저에게는 참 충격이었습니다. 이혼하자는 말이 홧김에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이어서 더 배신감이 들었죠. 당신은 내가 그렇게 우습고 못 믿어온가 본데 사람 우습게 보지 마. 나 형보다 훨씬 사업 잘할 자신 있는 사람이야. 직원들도 벌써 나갈 사람은 알아서 나가고 다 내 말 잘 듣는 직원들만 남았다 이거야. 다 알아서 나 보필하는데 당신은 왜 그러냐? 지겹다 지겨워. 그냥 우리 그만두자. 나도 당신 찾고 산 세월이 10년이야. 뭐? 그만두자고? 당신 그 말 책임질 수 있어? 책임 못 질 건 뭐야. 내가 그만두자는데. 나 당신한테 아쉬운 소리 할 일 없는 사람이야. 알아? 내가 이제 회사 사장이고 대표인데 당신을 뭐하고 참고 살겠냐? 맨날 나보면 싫은 소리 나고 말이야. 당신은 남자 자존심을 존중하지 않는 여자야. 알아? 그래서 이제라도 당신 비위 살살 맞추면서 살랑거리는 여자랑 살고 싶다 이거니? 못할 게 뭐겠냐? 남자들이 돈만 있어봐라. 나이가 환갑이 아니라 칠순이라도 여자들이 붙는 법이야.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자.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재산 다 나눠 가져. 딸도 당신이 키우고 양육비도 줄 테니까 마음대로 해. 아주 막 나가더라고요. 자기가 회사 사장이라고 세상이 자기 편인 줄 알았나 봅니다. 양육비 좋아하네. 나는 다달이 당신한테 돈 나올 거 기대 안 하는 사람이야. 양육비는 일시불로 받을 거고 우리 딸 얼굴 다시는 볼 생각 하지도 마. 이혼? 좋아. 당신 원하는 대로 해줄게. 나도 이제 당신같이 덜 떨어진 인간한테 해방돼서 살아보자. 이혼해주면 내가 고맙지. 이혼하자는 말을 들으니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내가 할 말을 먼저 해줘서 속 시원한 기분이었달까요? 다만 주제를 모르고 저에게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꼴이 얄미울 뿐이었죠. 남편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저는 다음날 바로 이혼 서류를 들이밀었습니다. 남편요? 사과는 기대 안 했습니다. 오히려 맘 바뀔까봐 빨리 사인하라고 했어요. 저는 늘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긴 했어요. 만약 내가 이혼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서 그런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재산도 결혼해 살면서 제가 불린 것들 전부 철저하게 분리해서 내 명의로 해놓았고요. 남편과 제가 같이 기여한 재산은 정확하게 나누기로 했어요. 양육비 매달 받지 않는 조건으로 제가 집을 가져가기로 했고요. 남편은 현금 자산 3억의 절반이랑 오피스텔을 가져가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으니 당연히 재산 분할은 저에게 유리했죠. 살던 집과 제가 결혼해서 산 작은 아파트는 둘 다 제가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원활하게 끝나고 숙려 기간을 거쳐 우리 부부는 남남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혼 전에 이미 짐을 빼서 나갔고 시댁에는 서류 정리가 끝나고 남편이 직접 이혼 소식을 알렸어요. 한동안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계속 오길래 좋은 소리 못 듣겠다 싶어 시가 식구들 번호는 아예 다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저는 살던 집을 전세 놓을 준비를 하고 친정 근처로 집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마침 부동산 하시는 엄마가 좋은 집을 찾아주시기도 했고 오랜 꿈이었던 가게를 오픈하려고 작은 상가도 계약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한 후에 뭔가 일이 더 잘 풀리는 느낌이었죠. 그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우리 딸도 엄마와 아빠 이혼을 큰 충격으로 생각지 않고
외할머니와 할아버지 사랑 속에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저는 가게 오픈을 했는데 생각보다 동네에서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지냈기도 했고 바쁘다 보니 이혼의 아픔과 상처도 떠올릴 새가 없었죠. 그런데 전 남편 놈은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이혼하고 채 반년도 안 지났을 무렵인가 봐요. 자기 딸 보고 싶다고 한 번도 연락도 없던 그 인간이 저한테 연락을 했더군요. 저는 시가 식구들 번호를 차단했지만 아이 아빠는 혹시 몰라 차단은 안 해뒀거든요. 전화를 받았더니 그 인간이 참 이혼해서 몇 개월이나 지난 마당에 저한테 한다는 말이요. 글쎄 살려달랍니다. 뭔 소린가 싶어 황당했죠. 여보, 아니, 희진 엄마, 나 좀 살려주라. 뭐? 몇 달 만에 전화해서는 갑자기 살려달라니. 당신 회사 대표라고 잔소리하는 마누라 필요 없다고 한 사람이잖아. 이혼한 마당에 살려달라는 건 또 뭐야?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니야. 당신 포천 사무실로 좀 와줄 수 있어? 만나서 당신한테 꼭 부탁할 게 있어. 제발 나 한 번만 살려주라, 어? 안 그럼 나 죽어, 희진 엄마. 그러더니 저에게 사정사정하며 회사에서 만나서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됐다고 하고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끈질기게 전화를 하며 일단 만나서 자기 사정을 들어달라길래 친정인 의정부에서 멀지 않은 거리이니 일단 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남편 사무실 들어가기 전 공장 돌아가는 꼴을 보고 아, 망하기 일보 직전이구나 직감이 왔습니다. 일단 공장에 직원들이 없이 거의 텅 비어 있더라고요. 사무실로 가보니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온갖 집기류에 붙어있는 차 딱지가 눈에 띄더라고요. 대체 이게 다 뭐야? 당신 자신만만하게 아주버님보다 잘할 자신 있다며. 저것들은 다 뭐야? 다 압류된 거야? 근데 이런 걸 보여주자고 나를 여기 부른 거니? 몇 달 만에 본 전 남편은 아주 꼴이 말이 아니더군요. 저를 절박한 표정으로 보더니만 희진 엄마, 알고 보니까 형 하던 사업이 빚더미더라. 그것 때문에 형이 되게 힘들었나 봐. 근데 도저히 내가 감당을 못할 수준이야. 자그마치 20억이 넘는다는데 여기 다 처분하고 팔아도 그 돈 다 못 갚을 것 같아. 나 어쩌면 좋냐. 당장 직원들 월급 두세 달 밀리니까 다 나가버리고 엄마 집은 이미 예전에 형이 대출 다 끌어다 써서 팔아도 돈이 안 되는 상황이래. 희진 엄마, 나 좀 도와줄 수 없어? 회사 사장이라고 그렇게 거들먹거리며 저랑 이혼까지 하자는 놈이 참 처절하게 몰락했더군요. 아주버님 돌아가셨을 때도 심상치 않다 했는데 회사가 이미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고 재정 상황이 안 좋았다고 하더군요. 그러게 제가 회사 돌아가는 사정 배우고 파악하라고 할 때 코웃음 치더니 꼴 좋다 싶었습니다. 왜 내가 당신을 도와? 우리 이제 남남이야. 급한 대로 당신 나보다 아끼던 차라도 팔지 그래? 희진 엄마, 이미 판 지 오래야. 당신하고 이혼하자마자 일이 펑펑 터지기 시작하는데 나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야. 근데 매달 갚을 돈이랑 나가는 돈이 매출보다 많은데 어째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계속 은행 돈을 빌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부채는 늘고 갚지는 못하고 정말 파산 직전이야. 당신이 나 몰라면 나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니까. 당신 우리 이혼할 때 재산 다 챙겨갔잖아. 우리 살던 집. 그거 지금이라도 나한테 양보해줘. 부탁해 여보. 나 좀 살려줘. 그래도 내가 우리 딸 아빠잖아. 당신 정말 내가 이대로 쫄딱 망하길 바라? 남편이 눈물까지 뚝뚝 흘리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 상황이 너무 통쾌하고 웃음이 나더라고요. 쫄딱 망하든 말든 이제는 내가 알 바 아니지. 당신 딸 보고 싶다는 말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한 사람이잖아. 근데 뭐? 우리 딸 아빠 좋아하네. 우리 희진이는 당신 보고 싶다는 말도 안 해. 양육비 일시불로 받은 셈 치고 그 집 내가 가져온 거 몰라? 이제 와서 도와달라니. 참 우습다.
돈 좀 생길 것 같으니까 차부터 바꾸고 마누라 내치는 인간한테 내가 미쳤니? 하나도 불쌍하지 않고 길거리 나왔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야.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말아줄래? 그러자 전 남편 놈이 제 앞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고 비는 겁니다. 희준 엄마 제발. 당신이 지금 안 도와주면 나 진짜 끝장이야. 나 이혼할 때 나눈 현금은 이미 다 털어먹고 없어. 진짜 지금 통장에 잔고가 10만 원도 없다니까. 당신 이렇게 가면 마음 편할 것 같아? 당신도 마음 불편할 게 뻔한데 왜 그리 매정해? 막말로 당신 나랑 이혼하면서 편하게 살 재산 다 뽑아먹은 거 그거 다 누구 덕이야? 결혼해서 사는 동안 내가 벌어다 준 돈 덕분이잖아. 차라리 도와달라는 말이나 할 것이지. 거기서 또 제가 이혼할 때 가져간 재산이 자기 덕이라는 막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 잠시나마 들었던 안 됐다는 생각이 저 멀리 날아가더군요. 뭐? 아이고, 당신은 이제 보니 정신 차리려면 아직 멀었어. 통장에 잔고가 없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나 본데 내가 한마디만 더 할게. 당신이 벌어오는 돈으로 재산 불렸다고? 막말로 당신이 관리했으면 나처럼 불렸을 것 같니? 당신은 탕진했으면 했지 절대로 돈 못 모을 사람이야. 내가 아르바이트하고 직장 다녀가면서 겨우 살만해지게 해놓으니까 이혼하자던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이 바로 당신이야. 우린 이미 남남이야. 당신이 사정한다고 내가 들어줄 이유 없고 당신이 저지른 건 이제 알아서 책임지고 감당할 줄 알아야지. 그럼 잘 극복하길 바랄게. 나한테 이딴 식으로 다시는 보자고 하지 마. 전 남편은 망연자실한 얼굴로 제가 나가는 걸 붙잡지도 못했습니다. 보아하니 남편은 이미 다 말아먹은 듯 했고 저는 나오면서 남편에게 꼴 좋다고 통쾌하게 비웃어줬네요. 남편은 저와 이혼하면 외제차 옆에 젊은 여자 태우고 다니며 돈질할할 생각에 아주 신나 있었겠지만 어디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하답니까? 아마 회사 말아먹으면서 노력 없이 얻은 거 없고 사람 신이 져버리면 어떤 식으로 돌아오는지 조금은 느꼈을 겁니다. 그 사람 성격상 뉘우쳤을 리는 없죠. 자기 급하니까 생각난 게 전철아니요. 아마 제가 가져간 돈이랑 재산을 계산하면서 어떻게든 되돌려받고 싶었겠죠. 하지만 그 사람도 자기가 한 짓을 알아야죠. 10년 세월 내조하고 우리 가족 위해 희생한 제가 왜 이제 와서 전 남편을 돕겠습니까? 그 후 제가 건너 듣기로는 결국 남편은 파산 절차 밟고 있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니 집도 다 말아먹고 아마 어머니는 자기 형수랑 같이 사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하는데 소식이 끊겨서 지금은 어찌 사는지 모릅니다. 저는 흘러간 일은 그냥 붙잡지 않고 놔두기로 했어요. 키워야 하는 아이가 있으니까 나와 아이 앞날만 생각하면서 지금처럼 가게 열심히 꾸려가며 아이와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의 이혼 얘기가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의 사연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